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인한 4월이라고 미국 시인 넬리에서 말했지만 눈을 돌리면 새로 물이 오른 파릇파릇한 푸른잎이 주위에 가득합니다. 시사톡톡 첫 순서는 기자들의 예리한 시각으로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번 주 뉴스 비하인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례와 이와 비슷한 형태가 측근들로까지 번졌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가 된 인물들에게 솔직담백한 혹은 거친 목소리로 들어보는 토크와이드는 7개월간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끝낸 주호영 의원에게 지금처럼 발목 잡는 정치로는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두 태우 기자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우 스픽스 대구 취재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태우 기자분 중에 오늘은 이태우 기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 두 가지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고 이건 이미 검찰에 고발되는 것이고요. 다른 건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홍준표 시장 혼자가 아니고 다수의 측근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지난 2월이었죠. 대구 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거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김태우 본부장이 몸을 닫고 있는 그 스픽스 대구와 대구 MBC 양관희 기자가 크게 다뤘습니다. 양관희 대구 MBC 기자가 지난 2월 22일에 보도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TV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1분 이내로 짧게 제작된 영상 쇼츠는 홍준표 시장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3조 원 투자 유치 MOU, 미국 벤처 투자사와의 MOU와 같은 업적을 홍 시장 얼굴을 내세워 홍보합니다. PNP 그룹이 대구지사도 설립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기준 홍 시장 관련 쇼츠는 45개. 홍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제작한 전체 쇼츠 52개 가운데 87%를 차지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파워풀 홍 시장이란 코너까지 따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 맨 위에 배치했습니다. 이 코너 영상 역시 홍 시장 개인 이미지나 업적이 대부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3조 원을 투자를 통해 대구시청 현판 제막식 행사 영상도 대구 굵기라는 현판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고 춥다 빨리 해라. 대신 쿨한 퇴장에 빵 터진 직원들, 그저 쿨가이라는 자막을 달며 홍 시장 개인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댓글 역시 홍 시장 개인을 응원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공식 유튜브가 사유화됐다는 비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의식해 지난해 8월 시장 출연 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올릴 때 게시 가능 여부와 횟수 등을 선관위에 물었고 선관위는 분기별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며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지금 양관희 기자의 보도를 요약해 보면 대구시 인력과 장비 등을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태우 기자님.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문제된 거죠? 네, 그 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고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 시장 개인 SNS 채널인 페이스북과 TV 홍카콜라 청년의 꿈에 홍 시장 본인의 업적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홍 시장 출연 영상은 분기별 1회, 1년에 4차례만 게시가 가능한데 공무원이 수시로 홍 시장 출연 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게시하는 것을 홍준표 시장이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단체장이 개인 SNS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업적 홍보라고 보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그 자치단체가 꾸준히 해오던 일을 자치단체장이 한 일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우수기관 선정이나 투자 유치, 또 공공기관 이전, 수건사업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홍 시장이 직접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홍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대구시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늘공무원, 직업 공무원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이런 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 말고도 홍 시장 개인 캠프에서 발탁해서 데려온 인물 가운데 일부를 이 업무에 맡겨놓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고발하게 된 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된 것은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다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김태규 기자 어떤 이유 때문에 고발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는 그 홍 시장이 취임한 뒤 홍 시장 출연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홍 시장 개인 홍보를 위한 채널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더구나 홍 시장은 그 개인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 홍 시장 출연 영상이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인 TV 홍카콜라나 청년의 꿈에 그대로 게시되면서 공적 채널에 사유와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공재가 사유화되어서 이게 공익적 역할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정부기관으로서는 또 지방정부기관으로서는 중대한 그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방치가 되면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그 공식 유튜브 또 공무원들이 그런 기구를 사적인 정치 홍보 도구로 삼아서 일상적인 그 정부 기구가 선거운동 기구가 되는 거죠. 네, 방금 김태우 기자 자세히 설명했듯이 공공기관이 책자 혹은 뭐 요즘 같은 때는 공식 SNS 같은 것을 본인의 선거운동 수단이나 홍보 수단으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와는 아주 딴판입니다. 당장 확인해 볼까요? 그 부산광역시 공식 유튜브를 보면은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부산광역시장을 아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가볼 만한 곳, 최근 소식, 핫 이슈 등을 알려주지 시장 개인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구는 홍준표 개인 홍보에 치중하고 다른 광역시는 시정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치단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이뤄내고 있고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런 것을 표시하고 있지. 시장이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이런 사적인 내용을 꼬치꼬치 밝히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개인 홍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김태우 기자. 네. 지금 이태우 기자 말한 이런 측면 때문에 홍 시장이 고발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례가 첫 사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법에서도 이걸 또 엄중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경기도에 한 기초단체장이 그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문자를 그 지역 구민들에게 발송했다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현직 평택시장의 얘기인데요. 기소된 혐의 내용을 보면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과 관련된 업무 협약, 즉 MOU를 체결한 것과 그 재래시장 정비도시 사업 이 두 건을 시장 본인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했다는 게 그 혐의 내용인데 그 평택시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역 구민 7천 명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60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 어떤 위반 정도를 본다면 홍 시장의 위반 정도가 훨씬 더 중하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홍 시장은 대구의 공식 유튜브인 대구TV에 자기 업적을 홍보하고 있고 또 자기 채널이죠. 파워풀 홍 시장과 쇼츠 영상 코너에 업적 홍보를 해왔는데요. 지금 관련 법이 자막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글이 길지만 요약을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리 중요한 업적이나 사업계획이라도 분기별로 1회 이상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걸 어겼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동민 변호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자신의 대구시의 업적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 분기당 1회 1종에 한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홍 시장은 같은 내용의 홍보 영상을 여러 차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분기에 50회 이상씩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대구 참여연대 법률 대리인인 이동민 변호사가 50차례 이상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보했다고 언급했는데 고발장 내용을 보면 파워풀 홍 시장 코너에 20여 차례, 쇼츠 영상 코너에는 41차례 홍 시장 출연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참여연대는 홍 시장 출연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면서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까지 홍 시장과 함께 고발한 겁니다. 네, 지금 내용을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를 개인 홍보 도구로 썼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 채널도 활용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한 내용의 전반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룰 후반전 내용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함께 대구시 이제 늘공 말고 어공이라고 하시는 분들, 어쩌다 공무원, 그러니까 같이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이 같이 입성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홍 시장 핵심 측근 3명이 개인 SNS에 홍 시장 업적 홍보들을 게시하다가 본인들의 개인 SNS에 하다가 그중에서 한 명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지요. 먼저 선관위는 25억 정무조정실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5억 정무조정실장은 자신의 개인 SNS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업적을 홍보를 했고 선관위는 이를 모아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대규모 투자 유치나 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결과 등입니다. 네, 이 보면은 나머지 그러면 홍 시장 관련 측근 2명은 누굽니까?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손승호 비서실장하고 정장수 시정 혁신단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마치 이제 홍 시장 선거운동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손승호 비서실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그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아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으로 교체한 뒤 올해 초까지 한 3개월여 동안 홍 시장 이미지나 업적 홍보를 하는 글을 계속 잇따라 게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장수 실장은 업적 홍보를 마치 언론 브리핑을 하듯 홍 시장 관련 신문 기사를 여러 건 모으고 본인이 직접 홍 시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작성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올렸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에는 그 공무원이 개인 SNS에 그 소속 단체장의 신문 기사를 게시하거나 본인이 직접 단체장의 업적을 글로 써서 기술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 실장의 페이스북에는 이런 위반 사례가 10여 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이 공무원은 우리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시 공무원은 시민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걸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직분인데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 집단 이익을 반영하는 행동이나 이걸 위한 움직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김태우 기자, 그런데 홍 시장이 이 선거 이후에 대구시로 같이 온 많은 이들이 공무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선거운동할 때 아니지만 공무원이 되고 난 뒤에는 공무원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텐데요. 마치 선거운동 하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홍준표 시장은 지난 1월 6일 미국의 스타트업 투자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홍 시장 그 멤버 2,100명이 좋아요를 클릭을 했는데 그 가운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 대구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6명이 좋아요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 명단은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이종원 정책총괄단장, 그리고 손승호 비서실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그리고 25 정무조정실장까지 5명 모두 홍 시장이 영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과장급 공무원이었고요. 그리고 이 6명이 홍 시장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몇 차례나 좋아요를 클릭을 했는지 홍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올해 초까지 홍 시장 페이스북에 업적 홍보에 해당되는 걸 25건을 찾아서 일일이 그 좋아요 클릭 수를 확인을 했는데 6명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20차례 이상씩 계속적,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보면 공무원이 되시고 난 뒤에 아직까지 공무원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모시고 당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동원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이 등장하게 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건데 그래도 아직 적응이 덜 돼서 누르신 것 같은데 좋아요 누르는 것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단순히 그 노출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이 증가하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 광고 마케팅에 활용되는 이 노출 효과는 SNS 선거 운동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소속 단체장 개인 SNS에 그 반복적으로 좋아요 이를 클릭했을 경우에 이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공공기관의 생명은 공공성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만든 콘텐츠도 공공성을 지녀야 합니다. 개인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거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온 나라의 자치단체장들이 세금으로서 자기 홍보를 하고 이것을 막을 수 없어집니다. 이동민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3월 7일에 북부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끝내고 마치고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날 대구시에서도 대구TV에 있는 파워풀 홍 시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영상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홍준표 시장의 그 개인적인 특징을 봤을 때 본인이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놔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를 한 것이고요. 네, 어찌됐건 참여연대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선관위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태우 기자 자세히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홍 시장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 수사 주체가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변경되면서 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송 배경에 대해서는 일체 항고를 하고 있지만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게시가 됐던 홍 시장 출연 영상이 무더기로 삭제된 경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함께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 게시됐던 홍 시장 출연 영상이 홍 시장 개인 유튜브인 TV 홍카콜라와 청인의 꿈에 그대로 게시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공모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도 지금 25억 정부실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을 앞장세우고 한 발 뒤로 싹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을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한번 보고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할까요? 선관위 관계자의 전화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데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페이스북 뭐 좋아요 눌렀던 건 뭐 이런 것도 그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SNS에 올라 있는 내용들 그를 다 파악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그 소속 단체장의 개인 SNS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면 공무원은 그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공무원에 대한 법의 잣대는 엄격합니다. 하지만 홍 시장 측근 인사들은 공직자로 신분이 바뀐 뒤에도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석 대구시 공보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아요 눌렀는 것 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 거기 규정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뭐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이건 좀 과한 거잖아요. 지금 SNS 환경이 지금 거기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10여 년 전쯤에 만들어진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유권 해석이거든요. 네, 10년쯤 됐으니까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될 텐데요. 억울해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라는 말도 아주 10여 년이 아니고 더 오래된 말인데 요즘 홍보란 말 쓰지 않고 PR이란 말을 쓰는데 그 PR이란 말은 퍼블릭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공중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개인의 필요할 때 자기만의 이 홍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만의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쓰는 말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요즘 쓰는 PR의 말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공적인 기관을 이용해서 개인의 선거운동 혹은 홍보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다 보면 두 분 기자분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그런 위험성을 다 공감하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에서도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과 시 공무원이 이제 공무원 되셨으니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해야 될 일은 시정 홍보지 시장 홍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크와이드 손님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힘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하시기가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힘든 시기에 7개월간의 원내대표를 하고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자, 소감 먼저 잠깐 듣고 시작할까요? 예, 원래 정권 교체가 된 첫 해에는 공수가 교대가 되기 때문에 여야 간의 격렬한 싸움이 많이 붙는 해죠. 네. 그런데다가 우리 당은 또 이준석 대표 물러가면서 비대위 체제였고 그게 또 가처분으로 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는 여소야대로 민주당이 대선 불복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마치고 나니까 참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고 네. 그러나 현재 국회의 상황 여러 가지 법안들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당 상황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그렇게 뭐 원활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 대표님 평가하시기에 주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소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 소통의 양과 질로 나누어 본다면 소통의 양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소통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네. 전하든 면담이든 또 고위 당정을 통하든 제 뜻을 전하고 그다음에 정부나 대통령실의 뜻을 확인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소통의 질 문제겠죠. 네.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이런 네. 문제인데 아마 이 밖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은 소통의 양보다는 소통의 질을 지적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통이라는 게 원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통의 질이 내려는 오는데 올라가는 상향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인 것 같은데 아니, 올라도 갑니다. 가는데 이제 채택 여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질의 문제겠죠. 많이 올려는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럼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올라가는 얘기들을 너무 안 받아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과 국회 입장이 이제 서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국민의 힘으로서는 소수지만은 여당이니까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끌고 가려는 입장이고 또 딴 쪽에서는 이미 많이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더라. 그런 노력은 소용이 없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 있는 입장에 따른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점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 1년 어려우시겠지만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았지만은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바로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지난 민주당 문재인 5년 정권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을 하면 우선 안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미 대일 외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민 통합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후유증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을 때 방향을 바로잡기만 해도 그것이 성과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정책에 대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더 정교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주 의원님의 평가를 들으려고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 점수라는 게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아전 인수 격이고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 의원님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시는데 요 뒤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전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으로서 80점 밑으로 점수를 주시기가 제 스스로 점수를 박하게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 2번 하시고 뭐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일, 기억나는 일은 어떤 게 있으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처음 원내대표 할 때까지 포함해서 하면 제일 어려웠던 일이 밖에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을 각 당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합당이 됐는데 합당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대선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비례대표 정당에서 합당을 거부하고 따로이 활동하려는 상황이 노출됐을 때 저의 결단으로 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합당이 안 이루어진 채로 갈라서 대선을 치렀더라면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지점이 많이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수처법 만들 때 공수처는 처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2명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공수처법을 만든 다음에 함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을 고쳐서 한 명만 찬성하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말하자면 공수처법을 크게 보면 국민들을 속이고 통과시킨 거죠. 그 지점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보람 있는 대목이라면 어렵기도 하고 또 어려운 게 해결되면 보람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준예산 상태로 가기 직전에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서 예산을 합의 통과시켰던 것이 어려운 통과시기까지는 제일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 통과돼서는 좀 보람을 느꼈다고 할 수 있고 지역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와도 관련이 있는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법을 제 임기 내에 통과시킨 것 그런 것들이 보람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 의원님 대표하실 때도 뭐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뭐 크게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대치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대치가 극한 대치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때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고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들도 그 간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노란봉투법 이런 법들에 있어서 그 타협 없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이 잘못되어야만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차없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김기현 당대표, 윤재욱 원내대표가 맞는 향후 상황이 제가 맡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훨씬 더 힘들고 거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진먹하신 게 내년 총선입니다. 예. 총선 앞두고는 정말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죽기 살기에 가까울 만큼 이제 전쟁이 될 텐데 총선 1년 앞인데 이 전쟁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이 본진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 민심을 이제 읽는 방법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이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다가 최근에 그것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전히 이 대구 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차이가 한 자릿수 이내로 올 정도로 많이 악화됐죠. 그것은 전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우리나라 정치가 진영화돼 있어서 각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중도층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변동이 오락가락하는데 저희들 왜 지금 실망하느냐고 물어보면 확실히 뭐를 좀 잘 정리해 줄 줄 알고 뽑았는데 1년이 지나도 뭘 시원하게 정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표심이 대선 때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 뭐 제대로 정리를 못하더라.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시원하게 결론을 못 내는 그런 점에 대한 실망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역의 민심을 보여주는 통계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이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흔히 이 지지율이 낮아지면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대책을 찾고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저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안 믿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선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또 이 출마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흉흉한 얘기, 물갈이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공천과 동시에 거의 출마하면 공천만 되면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라서 꼭 당선시켜주고 싶은 사람 이 지역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번 총선 앞두면 늘 뭐 대대적인 물갈이, 대폭 물갈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이기는 대략 한 3분의 1 정도 교체되는 것. 초선 3분의 1, 재선 한 3분의 1, 그다음에 3선 이상 다선 3분의 1 이렇게 해야 지역의 정치적 역량이 가장 베스트 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누구를 공천해도 공천받으면 되더라.
아무리 잘해도 공천받지 못하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공천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천 교체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전국 평균보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늘 초선을 양산하고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가지지 못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서 넣는 것이 정치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대구 경북이 가장 발전해야 됩니다. 네. 가장 많이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하겠다. 그래서 역량 있는 정치인들은 계속 활동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국가 발전에도 봉사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공천 받으면 거의 당선되니까 공천덕으로 당선되고 존재감이 없다든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공천 교체를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은 지역에 큰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총선만 앞두면 지역 언론이 앞장서서 자꾸 대폭 물갈이론을 주장하는데 저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물갈이는 우리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예. 감소시키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행인 것은 주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인 것은 그 어떤 언론 보도에도 우리 주 의원님은 공천 물갈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도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 분들을 이 지역 말로 하자면 굉장히 점잖은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점잖은 사람들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참 지켜보고 오래 기다려준다는 얘기인데, 이 기다려준다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오해를 해서 만만한 사람들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번 공천에서도 만약에 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역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폭 이상이 아니라 거의 뭐 태반을 공천을 안 한다면 우리 지역 민심의 정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 반응이 늘 궁금한데요. 제 같은 경우 이제 공천을 못 받고 한번 무소속으로 나와 봤지 않습니까? 네.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래서 잘하면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지역민들이 다시 선택하더라, 이런 케이스가 많아져야 그 중앙 정치의 눈치만 본다든지 또 이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소신 발언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그냥 공천 받으면 무조건 뭐 찍어주지 말고, 공천이 잘못됐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은 정말 괜찮은 정치인이라면 그런 분은 다시 당선시켜주는 경우가 많아야 전체적인 분위기나 풍토가 바뀝니다. 네. 바뀌기 때문에 묻지마 지지는 지역에 손해가 올 수 있다. 네. 이 점을 시도민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는 무리한 공천이 시도된다면 지금 현역의 자질이 충분한 현역 의원들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무소속이 극히 어렵고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야만 공천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함부로 시도민 저기는 공천만 주면 찍어주더라,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공천만 주면 찍어주더라 하니까 역량이 부족해도 자기와 친한 사람이라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천하고, 네. 그것이 이 정치를 희화화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 눈에 정치인들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네. 거죠. 자, 얘기 주제를 바꿔서 이제 정치 얘기 말고 우리 지역 현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통과됐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지적도 많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 서너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 대구 경북의 하늘길이 열려서 세계와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경우다. 그리고 그 공항이 만들어진 주변의 배후 산단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하나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도심 한가운데 200만 평에 가까운 K2라는 비행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고도 제한부터 소음부터 또 공간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대구시로 돌아옴으로써 그 200만 평 되는 부지를 활용해서 대구를 다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계기다. 네.
그리고 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큰, 그냥 무슨 단순히 공항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닌 대구 경북이 다시 굴기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이전을 해서 신공항 건설이 무사히 이루어져야지 그 뒤에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기부대 양려 방식이지 않습니까? 약 12조 원 건설비가 예측이 돼 있는데 거대 민간 자본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공항 하나 옮기는데 10조 넘게 드니까 그냥 정부에서 옮겨달라 이렇게 해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니까 사실 기부대 양여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공항은 옮기면 육군 부대는 옮기면 기부대 양여로도 가능한데 전투 부대는 활주로 만들어야 되고 관제탑 만들어야 되고 경납고 만들어야 되고 기부대 양여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공항 이전의 성공 요소가 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공항 준공 목표인데 그 사이에 12조나 되는 돈을 어디에서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 그다음에 대구시 예산도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민자도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하시는 구상은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재원을 같이 조달해서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LH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LH는 거대한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그런 자본을 해임하고도 가능한데 그냥 민간 기업 한두 개가 들어와서는 12조가 되는 돈을 7년 가까이 이 묻은 상태로 이자 부담하고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LH도 들어오고 이 재정 지원도 있어야 하고 지역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차질 없이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 것이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남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여쭤보고 싶고 깊이 있는 얘기를 연금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십니다. 지금 5선이시고 앞으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를 지나면 6선이 되시는데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의 이 포부라든지 목표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의원님의 그 말씀 듣고 오늘 자리를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다음에 내가 뭐가 돼야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딴 기회가 열렸고 이런데 지금 현재 국회 우리 당의 최다선이 5선 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당선돼서 6선이 되면 우리 당이 1당이 되면 의장 후보군에 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지고 또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신다면 그런 기회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터크와이드 손님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파도가 아니라 태풍처럼 정치권을 넘어 나라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가 진행되면 그 파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당을 풍비박산냈던 사건을 어떻게 장마철에 비 내리는 일처럼 치부하고 까맣게 잊을 수 있는지 그 어떤 교훈도 우리 정치에는 왜 없었는지 기가 찰 뿐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요 임금이 당대의 현인 허유에게 임금 자리를 제안하자 그는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며 영수의 물에 귀를 씻고 산속에 응거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감생심,
어디 요임금과 당대의 현인 허유에 비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국민의 귀는 어떻게 씻어야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어지러운 뉴스에 우리 국민은 이제 귀를 막고 싶은 지경인 것 같습니다. 실록은 어김없이 다시 푸르러 갑니다. 이 푸른 색을 맑은 물 삼아 귀를 씻어야 하는 우리 국민이 애처로운 시절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